부모님께 효도한다며 보내드린 그 여행, 사실 가이드가 빚을 지고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이 낸 패키지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여행이 아니라 가이드의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40만 원짜리 패키지, 손님을 데려오려고 가이드가 50만 원을 선불로 내는 구조. 그래서 쇼핑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때 효도의 상징이었던 패키지 여행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 여행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여권을 만들던 날, 기억나시나요? 해외여행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느리고 불안했습니다. 해외 호텔을 직접 예약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환전은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부모님이 외국 공항에서 혼자 길을 찾는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하나면 택시도 부르고 번역도 되지만 그때는 그랩도 없고 파파고도 없고 구글맵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해외로 나가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비행기표부터 호텔, 식사, 관광지 입장권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공항에서 마중 나와주고 버스에 태워주고 어디를 가든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모르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편하고 안심되는 여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바로 효도 여행입니다.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해외 패키지 여행을 선물하는 것. 동남아 4박 5일, 유럽 7박 8일. 여행사에 돈만 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편했습니다. 평생 한국 밖을 나가본 적 없는 부모님을 해외로 보내드리는 것. 그게 그 시절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는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 중 39%가 패키지 여행을 이용했습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패키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패키지 여행은 대한민국 해외여행의 대명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흐름은 해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저가 항공이 늘어나고 비행기 값이 내려가면서 해외여행 자체가 대중화됐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2,871만 명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해외로 나간 겁니다. 여행 산업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는 같은 색 모자를 쓴 패키지 여행객들이 줄을 이었고, 가이드 깃발을 따라 이동하는 부모님 세대의 모습은 공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행사마다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손님을 모으려고 경쟁했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좋아했습니다. 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효도 여행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돈의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시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여행사에 돈을 내고 여행사가 가이드한테 월급을 주고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한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패키지 여행 가이드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드가 여행사에 돈을 냅니다. 가이드가 현지 여행사에 손님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먼저 내야 그 팀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일상으로 바꿔볼게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급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매대를 사야 일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그 매대 값을 메꿔야 한다면요. 이게 바로 패키지 여행 가이드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40만 원짜리 패키지를 끊으면 가이드는 그 손님 한 명을 배정받기 위해 50만 원을 선불로 냅니다.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항공료 빼고 숙박비 빼면 남는 건 없습니다. 빚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쇼핑입니다. 가이드가 관광객을 쇼핑센터에 데려가면 쇼핑센터에서 커미션을 줍니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야만 가이드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몇 시간씩 쇼핑 이야기를 하고 꼭 들러야 하는 가게가 있다며 일정을 짜는 겁니다. 가이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물건을 사야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여행사도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조를 더 부추깁니다. 여행사는 추가 코스나 쇼핑을 많이 파는 가이드한테 더 많은 팀을 몰아줍니다. 반대로 쇼핑을 안 시키는 가이드는 일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쇼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40만 원을 내면 가이드는 50만 원을 먼저 냅니다. 빚을 갚으려고 쇼핑을 시킵니다. 쇼핑을 잘 시키는 가이드만 다음 일감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이드가 나빠서 쇼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가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구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보내드린 그 여행비는 사실 가이드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쇼핑센터를 돌고 계셨던 거고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이 구조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동남아 패키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동남아 패키지를 다녀온 분들 중에 쇼핑센터 안 가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일정 큐에는 분명히 관광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면 그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쇼핑센터입니다. 라텍스 매장, 보석 가게, 악어 가죽 가방 매장. 가이드가 자연스럽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현지 정부가 인증한 곳이라 가격이 저렴합니다. 30분만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면 가이드 표정이 달라집니다. 대놓고 화를 내진 않지만 버스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다들 느낍니다. 어르신들은 그 눈치가 불편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수료를 못 벌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관광객 머릿수에 따라 인두세를 걷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수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 가게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가이드에게 돈이 흘러가는 구조인 겁니다.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수수료인 셈이죠. 동남아 패키지 다녀온 지인이 절레절레 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동남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패키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동남아처럼 대놓고 쇼핑센터에 끌고 가기보다는 추가 코스라는 이름으로 돈을 뜯어갑니다. 곤돌라 타기, 야경 투어, 와이너리 방문, 세느강 유람선 이런 추가 코스가 한 여행에 10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예약하면 2만 원이면 되는 코스를 가이드를 통하면 8만 원,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가격의 4~5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추가 코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버스에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낯선 유럽 도시 한복판에서 혼자 버스에 앉아 한두 시간을 기다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부모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혼자 남겨지는 게 불안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가죽 가방 같은 물건 강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최고급 올리브유라며 권하는데 실제로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지 물가를 모르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비교할 방법이 없으니 가이드 말만 믿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패키지 가격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니까 가이드 팀 명목으로 $50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 코스 비용이 $300 넘게 붙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일정이 텅 비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실제로 쓴 돈은 130만 원입니다. 80만 원짜리 여행인 줄 알고 갔는데 현지에서 50만 원을 더 쓴 겁니다. 싸다고 골랐더니 오히려 비싼 여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정 자체가 쇼핑과 이동에 잡아먹힙니다. 버스 안에서 2~3시간 동안 가이드가 추가 코스 설명과 물건 홍보를 쉬지 않고 합니다. 정작 에펠탑이나 콜로세움 같은 유명 관광지에 도착하면 30분 머물다 바로 버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은 정작 볼거리는 겉핥기로 훑고 쇼핑센터와 버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패키지 여행 피해 구제 건수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1년에는 26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그리고 2024년에는 1167건까지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4배 점 4배가 늘어난 겁니다. 매년 거의 2배씩 불어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속지 않으려고 노쇼핑 패키지를 골랐는데 그것마저 거짓이었습니다. 노쇼핑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쇼핑을 강요하는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지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쇼핑센터에 가둬놓고 유럽에서는 추가 코스로 바가지를 씌우고 노쇼핑이라고 광고한 상품마저 거짓이었습니다. 80만원짜리 여행이 130만원이 들고 피해 구제는 4년 만에 4.4배로 폭증했습니다. 이건 일부 나쁜 가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여행사들은 바꾸지 않았을까요? 바꾸지 못한 사이 세상이 먼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행사들이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상이 먼저 바뀌어버렸습니다. 2002년에 패키지 여행을 이용해본 사람의 비율은 3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숫자가 18%로 떨어집니다.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원인은 스마트폰입니다. 패키지 여행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죠? 언어가 안 통하고 길을 모르고 교통편을 못 잡으니까 가이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앱 3개로 전부 해결돼 버렸습니다. 파파고 하나면 14개 언어가 실시간으로 번역됩니다. 메뉴판을 카메라로 비추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구글맵은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받아두면 인터넷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던 택시 바가지는 그랩이 해결했습니다. 앱에서 행선지를 찍으면 가격이 미리 나오고 카드로 결제되니까 흥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이드만 알던 맛집과 숙소 정보가 이제 검색 한 번이면 후기가 수백 개씩 나옵니다. 가이드의 정보 독점이 깨진 겁니다. 결과는 숫자가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개별 여행 59.2%, 패키지 여행 33.5%, 자유여행이 패키지의 거의 2배입니다. 모바일 예약 비중도 42.8%까지 올라왔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항공과 숙박만 묵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다니는 반자유 패키지가 핵심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패키지의 편리함은 가져가되 쇼핑 강요는 빼버린 겁니다. 쇼핑을 시키고 바가지를 씌우는 구조를 20년 넘게 안 바꿨는데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겼으니 소비자가 떠나는 건 당연합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본 대가를 시장이 정확하게 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패키지 여행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여행사들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풍선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이 1319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숫자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48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로 팔았는데 오히려 돈을 잃은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더합니다. 마이너스 1166억 원 적자입니다. 매출은 커지는데 남는 돈은 없다. 이걸 속빈강정이라고 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여행사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가이드만 빚지는 게 아니라 여행사도 빚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 전체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패키지 여행은 아예 없어져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은 부모님한테 그랩 깔아드리고 구글맵 켜서 길 찾으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져도 부모님 세대에게는 여전히 누군가가 옆에서 안내해주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어르신들에게는 패키지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문제는 패키지 여행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돈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구조를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패키지를 고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앞에서 봤죠? 40만원짜리 패키지를 운영하려면 가이드가 50만원을 먼저 내야 합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패키지는 그 부족한 돈을 여러분의 쇼핑으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정표에서 쇼핑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5일 일정 중에 쇼핑센터 방문이 서너 번 들어가 있다면 그건 관광이 아니라 쇼핑 투어입니다. 전체 일정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세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여러분 돈이 쇼핑 커미션으로 빠져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세미 패키지를 고려해보세요. 세미 패키지는 비행기 표와 호텔만 묶어주고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상품입니다. 패키지의 편리함과 자유여행의 자유로움을 반씩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많이 찾는 여행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릴 때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발 전에 부모님 폰에 앱 3개만 깔아드리세요. 동남아라면 그랩, 번역이 필요하면 파파고, 길 찾기에는 구글맵. 이 3개만 있어도 혼자서 택시 타고 말 통하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한 번만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금방 익히십니다. 거기에 공항 픽업만 미리 예약해두면 부모님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걱정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패키지 없이도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때 효도의 상징이었던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빚을 지고 시작하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쇼핑 강매를 만들었고 소비자 피해를 키웠고 결국 스마트폰 하나 든 자유여행자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건 패키지 여행 자체가 아닙니다. 나쁜 건 그 뒤에 숨어있던 돈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부모님을 보내드리든 여러분이 직접 가시든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좋았던 기억이든 속상했던 기억이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경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